이번 주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인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생활의 편의시설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보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경유, 휘발유, LPG와 같은 동력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며 전등,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등과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편의시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및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한 자원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이란 것을 좁은 의미로 살펴보면 기계를 움직이는 힘, 즉 동력을 일으키기 위한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력은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기관, 전기기관, 내연기관 등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필수적인 기관들이며 필요한 동력을 얻기 위한 연료, 수력, 풍력, 그리고 이에 대한 신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물, 바람, 태양 등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의 광의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인적, 물적 근원으로 소비 자원과 비소비 자원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천연자원, 즉 우리가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기타 문화적 자원, 인적 자원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원은 인간에게 쓸모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자원, 천연자원, 제1차 자원에 이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자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광물, 토지, 물, 공기 이 4대 기초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4대 기초자원 속에서 인간에게 채취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지하에 매장된 각종 광물들을 총칭해서 천연자원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자원이나 천연자원에 인간의 노동력을 가해서 즉 가공을 해서 식량, 공업, 원료자원, 에너지자원으로 변환된 자원을 제1차 자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욱이 노동력으로서 다시 제3차로 가공돼서 인간에게 쓸모있게 된 것을 물자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인구도 하나의 자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강의를 들어서 얘기하셨다시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자원은 에너지자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에너지자원, 종합공업자원, 식량자원, 해양자원, 수산자원, 토지 및 수자원, 그 다음 폐자원, 이 폐자원도 재활용해서 에너지자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자원으로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자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광물자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자원의 절대적 고갈 개념보다는 비용에 근거를 둔 자원 이용 가능성의 개념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의 근본적인 개념은 자원과 매장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은 현재의 경제 여건 하에서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매장량과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장량이라 하면 광물을 함유하는 암석이 있어서 인류에게 알려진 확인된 광산에서 현재의 기술과 경제적 조건에서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자원은 앞에 이 매장량을 포함하면서 인류에게 알려진 광산이지만 현실성 없는 자원과 현재는 발견되진 않았지만 도전 가능한 것으로서 유치되는 그런 자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원은 포괄적이고 이 매장량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로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맥켈비는 자원을 분류하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매장량이라 하는 것은 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 현실적인 것으로서 봤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유치되는 것이나 미발견된 자원이나 그리고 비경제적인 그런 자원 이것을 전부 포함하면 이런 것들을 이 자원, 리소스라고 하게 됩니다. 한편 영어로 구분을 하면은 이쪽 이 현실적인 있는 매장량은 리저브가 되고 기타 이 전체를 갖다 포함했을 때는 리소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장량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선진국, 즉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비슷한 이 내용입니다만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한 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된 매장량이라는 것은 양과 품위가 알려진 매장량을 얘기하는 것이며 인지된 매장량은 자원의 표본 추출 결과 자원의 양과 질이 부분적으로 알려진 매장량을 얘기하며 유치된 매장량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표본 추출에서 얻어지는 정보로부터 예상되는 매장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량은 우리가 가치 있는 매장량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계측된 매장량이 될 것이며 더욱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지된 매장량, 유치된 매장량까지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해주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의 고갈을 대비해서 모든 에너지의 매장량, 즉 확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중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알아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같이 자원은 리저브와 리소스, 확대한 리소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의 형태를 가진 모든 자원을, 즉 리소스, 그것도 에너지 리소스, 에너지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분류해보면은 비금속 광물자원, 금속 광물자원, 비광물자원, 재생에너지 자원, 동물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비금속 광물자원은 화석에너지,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등이 있으며, 핵융합에너지는 이 중수소를 이용하는 것인데 뒤에서 자세히 얘기가 되겠죠. 비금속 광물자원으로서는 핵 분열 에너지에 활용되는 우라늄, 토리움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광물자원 재생 가능 자원으로서 대체에너지, 즉 이 태양에너지, 지열, 수력, 도력, 풍력, 신난이 아니라 신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쓰레기를 이용하는 대체에너지가 있을 수 있으며, 동물자원으로서 열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소, 말, 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이들로부터 열에너지를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인적 자원으로서는 에너지 소비 전략을 인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고, 또한 인간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에너지 자원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지구상에서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에너지원별 주요 보유국과 보유량을 표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는 중동과 구소련에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천연가스는 구소련과 중동, 석탄은 구소련과 미국, 중국에 편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원으로서는 호주, 카자흐스탄에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편제성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에너지원별 지역적 편중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석유는 중동, 구소련, 베네수엘라가 77.2, 천연가스는 구소련, 중동, 미국이 75.8, 석탄은 구소련, 미국, 중국이 60.1, 우라늄은 호주, 카자흐스탄, 캐나다가 57.5%의 점유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거나 그림을 보시는데, 그것으로부터 에너지 자원의 공급적 측면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부전 자원이 지속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원 민족주의의 고도로 인한 무역 마찰, 외교 마찰 등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의 위험성이 고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부터 91년 사이에 걸프만 전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대량의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국제적 대자본에 의한 국가점적 지배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생산성이 비탄력적이고 자원량 등에서 일정 기간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적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제약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자원적 수요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증가가 연간 2% 정도가 되며,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발달로 인한 생산 활동의 증가가 7 내지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원의 수요는 연간 2 내지 7%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외형적,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자원 소비의 구조상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공급적 측면과 수급적 측면에서 인구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문명이 자리를 옮길 만한 새로운 땔감의 공급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동식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연료에 의한 문명의 그 구분은 고동식 문명과 이동식 문명이 있습니다. 고동식 문명은 동양의 예로서 그 자리에서 흥하고 망하는 그런 형태의 문명을 말하며, 이동식 문명은 서구 문명과 같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의 연료에 의한 포화 상태가 되어서 미국으로 옮겨간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동식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땔감의 종류를 옮겨야 문명을 지탱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문명과 고동식 문명을 절충해서 상호 보완해야 할 새로운 역사적 가업이 부과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원의 한계성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대책 강구가 이루어진 때는 70년대와 8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시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을 강구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포괄적으로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자원 필요성은 인류의 에너지에 대한 욕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 구성, 제적 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심리적, 문화적 조건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욕구에 따라서 이 에너지 자원의 필요, 소요는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강력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환전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에너지 수요와 일치 있는 것이 에너지 소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서는 잠재 수요에 가까운 개념이 에너지 소요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요를 분류해보면 에너지 소비 형태의 구분과 산업 분야별 구분으로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형태의 구분은 주로 최종 소비 측면에서 다뤄지는데 열 소요, 동력 소요, 조명용 소요, 원자재 소요가 있으며 산업 분야별로 구분이 되는 것은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소요를 분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분야별로 보면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교통용, 발전용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형태의 소비 분야의 분류를 앞에서 열 소요, 원자재 소요, 동력 소요, 조명용 소요하고 구체적으로 열 소요는 고온열, 중온열, 저온열로서 용도와 산업, 농업용, 가정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한 해당 에너지는 주로 화석 연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소요는 공보조 에너지나 화학기초 소재로서 나눌 수 있는데 중공업, 화학공업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용도,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물론 이제 전력, 코크스 때에 따라서는 이 화학공업에서는 화학기초 소재가 되기 때문에 원유를 분해해서 나오는 납사, LPG, 천연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동력은 어떤 구동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력, 고동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구동이 되어지는 필요한 상업이 있으며 고동된 동력 소요로서는 이제 가정, 농업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력에는 자동차와 같은,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만 주로 화석 연료가 해당되며 또한 이 전기 자동차와 같이 고압 같은 데서도 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동력에서는 이제 주로 가정용, 농업용이기 때문에 전력이 되겠습니다. 조명용도 조명 그 자체에서는 전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용에서의 동력소와 대동 소비합니다. 에너지의 공급 측면과 수급 측면에 이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에 대한 체계가 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의 사용 패턴과 현재의 에너지의 사용 패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양적 확대, 질적인 면에서 고급화,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 청정 에너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서 절대적인 물량이 계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거나 전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의 확대, 가스 수요 확대에 따른 LNG의 소비 확대에 의해서 이 청정 에너지, 고급 에너지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장내 수요를 전망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부문과 국민 경제와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국제 비교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통계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 에너지 정책을 잘 펼치게 하면 에너지의 고갈을 좀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 벙커링이라는 것은 국적이나 선박 종류의 구분 없이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의 양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관행은 외국 국적의 선박 항공용 연료 공급을 모두 벙커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 체계에서는 국내 소비로 하였으나 수급적 측면으로 이 국제 벙커링을 옮긴 것이 국내 에너지 소비 통계가 확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계는 1993년도 에너지 전환 부문의 지역 난방에 의한 열 에너지 공급을 포함해서 에너지 수급 흐름을 더욱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통계와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 체계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수급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의 사용 패턴이 과거와 현재가 틀리게 나타나는 것을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 에너지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든 것입니다. 과거의 패턴은 단순한 데에 비해서 현재의 에너지 수급은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사용, 즉 에너지 수급이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에너지 사용의 시기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 자원의 공급량이나 에너지 형태별 또는 분야별 소비량이 시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데서 이 수급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시기적 변화를 알 수 있으면 이 변화의 추세를 이용해서 기타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인자를 고려해서 장기적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단위 기간에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추산하거나 실제 소비 결과의 각종 통계로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통계 자료를 수년간, 수십 년간 혹은 수백 년간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를 통해서 추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세계의 에너지 자원별 공급량의 분포와 변화 추세입니다. 소비 부문에서 각 분야별 에너지 소비 증가는 전체 30년간 평균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1973년, 1979년경에는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를 치렀습니다. 세계 에너지 사용 증가가 둔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오일 쇼크가 없었더라면 에너지 소비량은 각 분야별로 계속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일 쇼크는 인류 에너지 가학관을 바꾸는데 역설적으로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일 쇼크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전혀 없이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인류가 요구할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와야 할 것인가, 즉 화석에너지 자원에 대신하는 대체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8월, 즉 여름에 그 피크를 이루고 해가 갈수록 즉 2002년과 2003년에는 1월, 겨울이 에너지 사용량이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옛날보다 이 요즘이 이상난동이라는 별답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추위에 상대적으로 약해진 체력, 높은 소득과 문화생활, 그리고 에너지 전략 정신의 결합 등등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에너지 통계로부터 에너지 당국과 국민들은 원유 비축 대책, 에너지 전략 대책을 잘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의 그림의 전력의 계절적 수요와 뒤의 그림의 월별 전력 수요 곡선, 시간대별 전력 수요 곡선을 통해서 전력 수요가 생활 습관, 일조 시간, 기후 조건, 산업 구조 등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사용 증가가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 때문에 봄, 가을철보다도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시간대별로 보면은 여름철 오후 15시경에 냉난방 전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적 에너지 사용 시기로부터 문제점을 살펴보면 계절적 시간별 전력 수요 패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전력 수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막대한 전력 설비를 건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건설한 전력 설비 이용률이 저하될 텐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 낭비, 전력 공급 원가 상승 요인으로 상승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 공급 원가 절감을 통한 전력 회사의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야간 계절간 전력 수요의 평준화, 즉 그런데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억제하여 설비 투자를 줄이고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 시간대의 수요를 증대시켜서 전력 설비의 이용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야 전력 요금 제도를 심야 전력 요금 제도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기를 공급받아서 온열 또는 냉열 에너지를 만들어 저장하였다가 주간 및 저녁 시간대에 냉난방에 활용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계에 대해 값싼 요금을 적용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야 전력은 에너지 저장 기기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전력회사, 국가의 모두가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있으며 이에는 충냉식 냉방 설비 등이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에너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에너지 자원은 주로 화석 에너지가 될 것이며 그 이외에 에너지 자원 이외에 인간이 필요로 한 식량, 나무, 바람, 물, 우라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석탄이나 다른 어떤 에너지들은 주로 열에너지, 비대에너지, 운동에너지,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을
자원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이용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에너지의 이용으로서 풍력 에너지의 이용은 주로 풍차에 의한 동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 뒤에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수력을 이용해서 얻는 것은 주로 수차, 여러분들 물레방아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양 에너지의 이용은 조력을 이용하거나 파력, 해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조력은 해수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 파력은 파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해수 온도차는 바닷물의 이 깊이에 따라서 온도차가 생기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땅속 마그마 작용으로 가열된 물이나 전기를 난방 또는 발전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 에너지의 이용은 태양 전지의 발전 이용과 이 태양 열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이 태양로의 발전 원리로 얻어지는 태양열 발전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콤하게 가자. 심하다 심해. 기름 한 방 만나는 나라에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일어나.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주 선풍기랑 TV랑 바뀌어놓고 아주 잘한다 잘해. 에너지 전략 좀 해. 잘내나. 야, 에너지 전략 좀 하려고. 야, 지금 에너지 절약하고 있잖아 지금. 에너지가 뭐야 지금 에너지가. 물체가 임할 수 있는 능력 아니야 지금. 나 그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야. 못 말려 진짜. 알아서 해, 알아서. 뭐야? 갑자기 왜 이러지? 아무 게 따로 없구나. 어떡해. 에너지야. 안 위해서 미안해. 도와줘. 왜 그래? 죽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방에 전기가 나서 선풍기, TV, 냉장고, 나 지금 톡 치는데 야, 그러길래 내가 에너지 전략 말했지? 이거 봐봐. 우리나라가 석유 수입 3위, 에너지 소비량이 10위란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는 때에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나무라면 되겠어? 오늘날 우리는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자원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천연 자원은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은 앞으로 수십 년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면서도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인구 규모 세계 26위,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량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높습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유, 석탄, 가스 등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에너지 소비는 그대로 외환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고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따라 대체 에너지 개발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봤어? 분명히 요 앞에다 세워놨는데. 뭐야? 야, 너 이거 내 자는 아니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그게 말이야. 내가 우리나라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체 에너지를 개발 중이거든. 잘 봐. 자전거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들었거든. TV나 보자. 자전거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TV를 보는 거지. 내가 만들었거든. TV나 보자. 야, 축하한다. 야, 빨리 좀 들어와. 뭐야, 중요한 순간에. 미안. 너무 더워서. 저기, 우리, TV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선풍기로 단 좀 시키자.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선풍기거든. 이게 프로펠러 운동 에너지를 선풍기의 풍력으로 이용하는 거지. 어때? 좋지? 야, 손에 뒀다 뭐하니? 그냥 부채질이나 하자. 밖에 바람이 좀 약하네. 야, 우리 그냥 TV를 볼래? 야,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나 좀 해. 일로 와.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서 일본에서는 이미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상용화의 가능성이 크며 현재 선진국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 풍력 발전기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과 파도가 만들어낸 공기의 을 터빈으로 돌려 에너지를 만드는 파력 발전도 시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진공 공간에 수소 원자를 투입 가열해 헬륨 원자를 만들고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2040년쯤에는 핵융합 발전소의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약 2%를 대체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가정용 난방, 온수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섬지방에서는 풍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통해 불을 밝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는 생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을 수거한 열을 난방에 이용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나 하수 처리장 등에서는 메탄가스를 취사와 난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 지역의 하천에서는 소형댐을 설치하여 소수력 발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에너지 이용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수소연료 전지, 풍력 및 태양광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석유, 가스, 석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됐고! 야, 됐고! 너 성공했구나! 야, 이번에는 물레방아에 운동해줘야 되겠다. 와, 야, 멋지다. 사실 난 그래.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어. 나의 이 두 손 안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거야. 야, 근데 이거 이 책은 뭐냐?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아니, 사실은 내가 뭘 알아야지. 공부를 더 해야 돼. 하지만 두고 봐. 언젠가는 꼭 대체 에너지를 만들고 갈 테니까. 그래.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 에너지가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는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알지? 안다. 맞아. 전략할게. 오케이. 에너지랑 믿지 마세요! 석탄입니다. 석탄은 산업혁명의 바탕이 된 에너지 자원으로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이 주요 생산국이죠. 석유에 비해 가치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채굴 및 수송이 불편하고 대기오염의 물질을 다량 배출하죠. 석유는 서남아시아의 전체 매장량의 65% 이상이 매장되어 있어 현대성이 크고 국제적 이동량이 많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주로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전체 매장량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염물질이 적고 연료율이 높은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과 파이프라인의 건설로 장거리 수송과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증가해 세계 발전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1g은 석유는 9드럼, 석탄은 3톤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어 연료 공급이 안정적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으며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흑성의 바탕이 된 석탄. 동력 자원과 제철,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고기조산대 주변인 북반구의 냉온대 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어서 중국의 푸순, 미국의 에팔레티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캐슬, 러시아의 도네츠크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중국은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하지만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수출량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많습니다. 석탄 이후에 등장한 석유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으로 19세기 후반에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수송기관이나 화력발전, 난방의 연료, 각종 화학공업의 원료로 이용됩니다. 석유는 주로 신생대 제3기층의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어서 서남아시아, 러시아, 미국, 영국,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데요. 지역적 편제성이 커서 국제적 이동이 많고요.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송유관이 파괴된 것입니다. 복구가 늦어질 경우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해서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는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석유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많은데요.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란, 노르웨이 순으로 많이 생산됩니다. 그중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유럽까지 가스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지난 2009년 1월 가스 공급을 중단했을 때 유럽이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죠. 천연가스는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수송기관이나 화력발전용으로도 이용됩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냅니다. 전체 에너지 가운데 각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내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의 순입니다. 반면 세계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순으로 각 지역의 자원 보유 현황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에너지의 소비 비중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생대 평화기 지층에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은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다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많은 광산들이 폐광하게 됩니다. 한편 제철공업과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역청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탄 액화공업에 이용되는 갈탄은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이 심해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오염물질 발생이 적어 청정 에너지라 불리는 천연가스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울산 근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